안녕하세요. 저는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내분비내과의 홍은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다이어트 하느라 마음껏 먹을 수가 없을 때 먹방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젊은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. 이게 과연 도움이 되나요? 세계적으로도 폭발적으로 먹방 방송이 반영되고 있는데요. 제가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많은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좀 몇 가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. 우선 첫 번째 이제 미국의 그 케네디 멀론대라는 곳이 있는데요. 거기서 진행된 연구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우리가 어떤 특정적인 반복 주입 교육을 했을 때 그게 교육화가 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연구군을 대상으로 한 군은 좀 넉넉하게 먹게끔 했고요. 한 군은 조금 제한되게 먹게끔 어떤 교육을 하는 거지 실제 먹는 건 아니고 먹는 것을 생각하도록 했습니다. 그러고 나서 좀 더 다 자유롭게 먹도록 했더니 이전에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상상하게 했던 군은 적게 먹게 되고 좀 제한했던 군에서는 많이 먹게 됐어요. 자,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면서 먹는 것을 상상을 하면서 그게 대리만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실제 먹게 되었을 때는 좀 적게 먹게 되는 결과였죠. 그래서 이러한 것은 심리학적인 이론을 이용하는 것인데요. 만약에 우리가 어떤 걸 먹는 것을 특정 음식을 많이 먹게 된다. 그러면 그 음식을 먹고 싶지 않게 만들려면은 이 방법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내가 특히 많이 먹고 폭식하는 습관이 있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방을 봄으로써 회피하게 되는 이런 결론이 있었어요. 국내에서도 또 연구 자료가 있는데요. 그러면 왜 사람들이 먹방을 보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. 국내 이화여대 팀에서 했던 연구인데 이 팀에서는 이제 왜 먹방을 시청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5가지 정도의 보기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. 좀 TV에 나온 먹방들을 보면은 좀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게끔 유도하려는 것들이 많거든요. 그런데 한 50% 정도는 이 먹방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전체 참가했던 사람들 중에 3분의 2는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거죠. 이 2가지는 사실 먹방을 보면서 안 먹게 되는 사람들의 케이스예요. 근데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또 다른 연구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진행한 겁니다. 유명한 예일대 팀에서 한 거예요.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내가 먹는 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살이 찐다.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.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먹는 것의 어떤 자극을 후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받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호르몬들의 변화가 생겨요.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한 군은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이제 먹는 맛과 냄새와 생각을 하게 했고요. 그 전후에 체중을 달았어요. 그리고 또 다른 그 시험군은 전혀 그냥 일반적인 물체 뭐 일하는 것도 상관없고 이런 거에서 생각을 하게 하고 그 전후에 체중을 달았는데 놀랍게도 후자는 전혀 변화가 없었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살이 쪘다는 얘기죠. 체질량 지수라고 그래서 비만도가 증가했어요. 놀랍지 않습니까?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어요.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먹는 것을 먹고 싶다라는 충동이 일어날 때 우리 뇌에서는 그것을 조정하는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데 이런데 밸런스가 좀 깨지거나 균형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살을 찌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지금 제가 사례를 들어드린 이 3가지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먹방을 시청하느냐.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. 우리가 이제 이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. 먹방이라는 것을 가지고 대리만족을 통해서 안 먹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. 그만 먹고 싶은데 끊임없이 먹게 됩니다. 식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식욕을 조절한다. 병원에 가시면은 다 식욕 억제제 먹잖아요. 정말 극도로 내가 참을 수 없는 그 식욕이 억제가 안 되는 것 중에 병적인 것도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경우에는 식욕 억제제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문의를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. 굉장히 고도 비만 환자들이 운동으로 살을 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쉽지 않아요. 그럴 때는 먹는 걸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엔 식욕 억제제 같은 걸 활용하기는 합니다. 그런데 장기간 효과가 없어요. 대부분 모든 좋다라고 알려진 약들이 한 몇 개월 정도가 되면은 다 스탑되죠. 그 이유는 요요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또 본인 스스로가 지치기도 하고 내가 왜 자꾸 먹게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. 사람마다 좀 다를 텐데요. 원인 중에는 스트레스를
받을 때마다 내가 어떤 특정 보상을 나한테 줬단 말이죠. 어떤 사람은 물건을 충동 구매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때마다 맛있는 것을 먹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습관 자체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먹었다. 그러면 자꾸 내가 그걸 보상적으로 찾게 돼요.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. 내가 왜 자꾸 무의식적으로 찾게 되느냐. 그런 원인 분석을 하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. 그리고 원인 분석 끝에 할 수 있다면 노력을 해야겠죠.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번에 먹는 습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걸 좀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. 그 두 번째가 내 주변에 있는 칼로리를 줄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음식을 준비할 때 어머니들은 적게 부족하게 좀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가족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, 내가 만약에 간식을 먹는 습관이 있다. 특히 뭐 음료수 같은 걸 좋아한다.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을 바꿔야 합니다.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내가 칼로리를 줄여 먹을 수 있는 것. 또 제가 이제 잘 좀 권하는 방법인데 특정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먹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가까운 곳에 둬보세요.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좋지 않은 메모리, 기억을 심어주는 거죠. 그래서 내가 가까운 곳에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은 스트레스 받을 때 무의식 중에 먹게 되는 거거든요. 특히 TV를 보거나 좋아하는 걸 하면서. 그래서 그런 습관을 버리는데 도움이 줄 수 있는 것이 싫어하는 음식을 옆에 두고 먹었을 때 기억이 안 좋죠.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먹는 걸 좀 손이 덜 가게 되는 그런 습관들을 다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회사나 친구랑 자꾸 약속이 생겨요.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. 사실은 그 불필요하게 모이는 횟수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세요. 하지만 사회생활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모임을 안 하고 살겠습니까?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데 주변 사람들의 도움은 얻어야죠. 예를 들어서 같이 회식을 갈 때도 좀 칼로리가 낮은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찾는다든지 그렇게 하고요.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혈당도 그러고 비만도 그러고 내가 먹을 양을 정해놓으면 되거든요. 그래서 앞접시를 쓰는 게 굉장히 좋아요. 다들 경쟁적으로 젓가락이 가는 게 살이 찌는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혼자서 딱 정해진 양만 먹으면 문제가 없는데 회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술도 경쟁적으로 들고 그다음에 음식도 경쟁적으로 젓가락이 가요. 얘기하다가 누가 먹는데 습관처럼 따라 먹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나는 그날 먹을 양을 내 앞접시에다가 미리 덜어놓고 그것만 먹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. 여러 가지 술도 먹고 음식도 먹었는데 우리가 긴 모임 시간을 갖는 게 정말 좋지 않아요. 그러게 나면은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또 뒤에 안 먹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뭐 2차, 3차 가면서 불필요한 특히 카보하이드레이트, 탄수화물, 그러니까 단 음식들을 또 먹게 돼요. 그래서 그거 피하시는 거 하고요. 그다음에 짠 음식들, 매운 음식들,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들이 그 이후에 단 음식들을 또 찾게 됩니다. 그래서 좀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서 특히 국물 음식 이런 걸 좀 피해서 식단을 미리 정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외식을 할 때 술을 피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. 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엠프티 칼로리, 그러니까 즉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영양소가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인데요. 이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그람당 그 칼로리가 한 4kcal 근데 지방은 9kcal 많죠. 근데 알코올은 7kcal예요. 굉장히 많아요. 근데 그 술하고 다른 영양소를 같이 섭취하게 되면 이 알코올은 저장하는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지가 열을 다 내야 돼요. 그냥 같이 먹는 그런 영양소들의 칼로리를 다 저장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의 특징은 복부 비만이 많습니다. 그리고 술과 같이 먹었던 이런 칼로리들이 다 배에 저장이 되고 나중에 살을 빼려고 시도할 때 또 안 써요. 못 써요. 이 알코올이 하는 역할이 그거거든요. 그래서 특히 좀 비만 관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외식해서 나쁜 습관은 술을 자제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저희 주변 지인들을 보면은 차라리 그럼 나는 술은 못 끊겠다. 차라리 안주 없이 술만 마시면 이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. 당뇨 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는 드리는 말인데 당뇨 환자들이 술이 허용이 돼요.
소셜 드링킹 정도로 남자는 2잔, 여자는 1잔. 매일 먹는 건 안 되고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되는데 뭐라고 주가 들어가 있냐면은 반드시 음식물과 같이 먹도록 하라라고 돼 있습니다.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. 알코올은 칼로리가 높지만 우리가 에너지원, 일하는 거나 이렇게 활동하는 데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술로만 채우다 보면은 영양 부족증이 오죠. 그렇기 때문에 술만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. 특히 여성분들이 잘 그럽니다. 남자보다 여자가 술에 취약하거든요. 왜냐면 지방량이 많고 수분량이 적기 때문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어요. 그러면 술 먹으면은 다음날 따라오는 게 뭡니까? 입이 마르잖아요. 탈수가 따라와요. 여자들이 더 취약하거든요. 근데 여자들이 더 술을 먹을 때 깡술을 많이 먹어요. 그렇게 되면은 몸에 정말 더 해롭다는 얘기죠. 그래서 술을 먹을 때 좀 살을 안 찌고 술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면 잔을 제한하는 게 좋죠.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꾸 먹게 되는데요.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가 되지 않습니까? 우리 몸의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 콜티솔이라는 건데요. 콜티솔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막 누군가가 나의 화를 돋구면 교감신경계가 먼저 흥분을 합니다.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시 입맛이 떨어져요. 근데 스트레스를 받고 많이 먹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면 만성적으로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속에서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이라는 대표적인 비만 관련 호르몬하고 그다음에 식욕을 관리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들이 있는데 이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더 많이 먹게끔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자극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안 먹게 하려면 우선 만성적 스트레스를 피해야 합니다. 특히 그 스트레스의 습관이 잘못돼서 앞에서처럼 계속 먹는 걸로 풀게 될 경우에는 심각합니다. 또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 몸속에 코르티졸이 올라가면서 단 걸 땡기게 돼요. 단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.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당뇨병에 대한 위험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로 피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정말 어쩔 수 없이 뭐 일을 하면서 받는 거라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자기만의 해결법을 찾아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먹는 걸로 푸는 것보다는 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요. 주변에 먹는 걸 두지 않아서 먹지 않도록 하는 거라든지 그렇게 좀 해결을 할 수 있어야죠. 사실은 저도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네네네. 이제 정말 저도 이번 인생 마지막 다이어트다 결심했거든요. 네. 목표를 어떻게 세우는 게 현명할까요? 네. 지금 인생에 특히 이제 주로 먹방을 보거나 뭐 또는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고령의 환자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.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에요. 젊은 분들이 이제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가 말이 안 되죠.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아마 이것저것 많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구나라고 이제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예요. 근데 정말 제가 묻고 싶어요. 어떠한 제대로 된 노력을 해봤는지. 우리 요즘 사람들,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특성은 그런 거예요.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되는 것을 감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. 이제 좋은 얘기들을 해드리면은요, 10개 중에 한두 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정말로 내가 살을 빼고 앞으로 건강한 삶을 좀 더 미래를 설계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, 정말 내가 빼고 싶은지, 그 다음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면 되는지, 뭐가 문제인지, 그거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하셔야 돼요. 우선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 무작위로 적어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거를 순서대로 다시 나열을 하고 기간을 두고 그걸 하나씩 없애는 것들을 해야 돼요. 그 다음에 크게 잡으면 안 돼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식습관이 나쁜 게 있는데 국물 음식들을 좋아한다. 그러면 이제 살을 뺄 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국물 음식을 다 빼라 그래요. 네.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먹어야 하는 거예요. 단기간에 살을 빼기 위해서 오랫동안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를 먹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데 대표적으로 담석이라고 담낭에 돌이 생기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. 우리 몸이라는 게 굉장히 희한해요. 먹는 칼로리를 줄이면은 특히 끼니 횟수를 줄이면 쓰는 걸 따라 줄여요. 그래서 처음에는 훌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멈춰 쓰는 요요 현상이 생기는 것도 쓰는 걸 그만큼 줄이는 거죠. 잘 쓰는 걸 유지하면서
뺄 수 있는 방법은 전체 먹는 것 중에서 내가 불필요하게 먹는 것들 줄이는 거예요.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중간에 먹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. 그걸 줄이는 거예요. 그리고 과도한 운동이 오히려 살을 찌게 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적당한 게 좋은 겁니다. 너무 단기간에 목표를 잡는 게 좋지 않아요. 대부분은 그동안 내가 잘 못하다가 이제 마지막이야. 한번 어떻게든 해볼게. 이러면 3개월 안에 결판이 나야 해요. 어떻게 그 지금까지 못해왔던 걸 3개월 만에 결판을 냅니까? 그건 목표 자체가 틀린 거죠. 자,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인 목표를 알려드리면은요. 체중은 내가 지금 얼마나 비만한지에 따라서 내가 빼야 될 목표가 정해지는 거예요. 대부분은 좀 고도 비만이라고 생각되면 10%, 자, 한 약간 정도의 비만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 체중의 5%를 1년 안에 목표를 잡으시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첫 2개월 동안에 서서히 적응시키는 겁니다. 그래서 첫 1, 2개월 안에 한 2kg 정도를 목표로 빼시고 그 뒤에는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짧게는 6개월, 길게는 1년 안에 전체 처음 체중의 한 5에서 15% 정도를 빼도록 계획을 세우시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.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움에 있어서 언제까지 살을 빼야지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뺄 건데 내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것은 어쨌든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이에요. 받았다면 반사! 자,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사람들마다 다 성격이 다르시잖아요. 그래서 똑같은 자극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걸 별거 아니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. 이 스트레스가 똑같이 반복되면서 나를 괴롭히지 않게끔 조금은 낙천적으로 사실 필요도 있고 일생 살아가면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? 라고 물었을 때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이거예요 라고 답할 수 있는 한두 개 정도는 좀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내 몸의 호르몬 밸런스, 좋아요, 구독 부탁합니다.